정확하게 예측을 하셨어요. 9월달 안 좋다. 역사적으로 9월달이 가장 안 좋은 달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좀 뭐랄까 마음 준비를 하자는 톤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고 다행히 9월이 이제 끝나고 있어요. 근데 마음 준비 조금 했는데요. 네. 이만큼 당한 것 같아요. 그만큼 했는데 이만큼 당했어. 굉장히 힘들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7월, 8월, 9월에 저희가 이제 고객들이 오시면은 이제 분산 투자하자. 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그 9월 20일 FOMC 미팅이 지나면 네.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오히려 그냥 한 대 더 얻어맞았죠. 점도표가 네. 압권이었어요. 네. 5.1%라니. 그것도 24년 후반에 5.1%. 거기서 진짜 그러게요. 그거는 반영을 안 시켜놓은 거잖아요. 시장, 특별히 채권 시장 완전 패닉 빠졌고 반영을 전혀 안 시켜놨다가. 그렇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셌던 장이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셌던 장이죠. 올해가. 예. 그래서 이제 변동성 지표를 보더라도 그게 이제 확연하게 나타났었는데 네. 보시면은 변동성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과거 평균보다는 늦었어요. 그죠? 네. 네. 요번에 사실은 저도 약간 아니했는데 가끔씩 저걸 봤는데 너무 그냥 장이 편하니까 안 봤는데 12 정도 찍었는데 네. 올 들어 최저점까지 변동성 지표 떨어져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늦게 시작했고 올랐다가 또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거기다 대놓고 한 대 딱 때린 네.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지금 어저께 20 찍었었거든요. 네. 네, 거의 그러면서 이제 확 또 다시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언제까지 가냐 이게. 네. 뭐 정말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큰 하락장과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이런 두려움까지도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요즘에 또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비관론자들이 얘기를 하죠. 뭐 특히 어제 그 시장 빠뜨린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제이미 다이먼이 7% 금리 얘기까지 나왔으니 뭐 할 말 다 했죠. 네. 예, 저는 그래서 오늘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는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말 장기 미국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한 거고 네. 또 어느 정도 수준을 미국의 가계와 기업들이 감당해낼 건가. 그렇죠. 그게 포인트죠.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변동성 지표는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된다인데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금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또 결국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대해서도 또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만약에 돌린다면 이제는 뭐가 돌릴 거냐 도대체. 예. 그래서 미 연준의 FOMC 9월 20일 미팅이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릴 거라는 의견으로서 전달이 되면 네. 이게 이제 변곡점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상승장을 만들 수 있다였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올리거나 두 번 더 올릴 수 있다로 가버렸으니까 네. 완전히 반대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똑같은 얘기죠. 더이상 금리 안 올린다. 라는 얘기를 시장에다가 해주지 않고서는 시장이 지금 계속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올 거냐.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또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으면 이제 변곡점이 또 생기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 그러면 결국은 숫자적으로 타이밍을 따져보면 10월 중순까지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그게 이제 과거의 역사상 비슷한 숫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그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부분은 뭐냐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금리가 적절하냐. 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넣었었을 때 그럼 과거의 역사상 S&P 500과 나스닥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니까 위험도를 집어넣고 대통령 임기 4년 차에 네. 그리고 또 대통령 새로운 뭐 대통령이다 아니면 뭐 연임이던 1년 차 그리고 2년 이 구간에 어떤 식으로 그 전망치 대비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거를 집어넣고 적절한 가치를 좀 구해보자.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오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번 주에 저희가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짚어볼게요. 자, 우선은 그러면 금리의 상황을 좀 보죠. 점도표가
5.25에서 5.5%에서 지금 5.6 평균이 나왔으니까 연말까지죠. 예. 그래서 뭐 이미 금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물 건너갔었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내년 1, 4분기 지나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 뭐이 정도 얘기했는데 네. 그거는 더 이상 안 올리고 내린다는 얘기였는데 추가로 더 올린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그럼 또 더 지연이 됐죠. 그리고 사실 내년 연말쯤 되면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3.5%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저희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3.5%에서 더 떨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좀 더 올려야 되는 네. 그런 식의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 미연준의 점도표는 내년에도 5% 이상, 예, 연말까지도 평균적으로 5% 이상. 예, 그러니까 내린다 하더라도 뭐 한 차례가 아니라 한 번 올리고 두 차례니까 뭐 실질적으로 겨우 한 차례 정도 내리는 수준.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5% 이상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뭐 인플레이션 숫자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경제 성장률 부분에 있어서는 미 연준은 여전히 골디락스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요거는 좀 이따 더 자세히 짚어보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는 방법은 도대체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가느냐예요. 보면은 금리가 조금이라도 또 위로 움직이면 바로 시장이 빠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고점이 어디일까라는 게 이제 골치 아픈 부분인데, 이걸 굉장히 잘 맞춘 사람이 누구였냐면, 빌 에크먼이에요. 네. 예, 6월 달부터 얘기를 했었나? 아무튼 얘기를 하면서, 30년 국채, 20년 국채가 5.5%까지 올라갈 거다. 라고 하면서 채권 쇼트를 때렸죠. 네. 예. 예, 그게 지금 벌써 거의 뭐 5% 근처까지 가고 있죠. 4.8. 네. 예,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얘기했던 그 5.5%의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도 잘 이해하셔야 되고, 또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빠진 거는 이제 제이미 다이먼드 같이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가장 큰 은행, 가장 시장 점유율이 15%나 되는 은행의 장이 7% 금리에 준비가 됐냐,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시장이 또 패닉한 거죠. 네. 그러면서 또 다시 4.5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거의 뭐 4.56, 4. 거의 6 정도까지 근처까지도 갔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금리가 올라갈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된다.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5.25 10년 국채금리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떤 펀더멘탈적인 이유를 들어서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정부의 펀더멘탈 또는 미국 정부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고, 또 이번에 셧다운 얘기 나오고 있고, 뭐 그러면서 또 무디가 또 워닝을 주면서 뭐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뭐 이런 식의 네. 신용 등급 강등 얘기를 하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신용이 낮아지면 거기에 붙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붙어야 되잖아요. 그럼 채권 금리는 더 올라가나요? 그래서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된다, 이게 아니냐. 사람들이 국채를 살려면, 미국 국채를 살려면 거기에 좀 더 윗돈을 줘야지 우리가 그걸 살 거다. 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그거에 말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글쎄요. 그러니까 말이 되긴 하죠. 그럼 굳이 왜 유럽채를 사나요? 그럼 굳이 왜 일본 정부채를 사나요? 그죠? 굉장히 많은 금액이 풀려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러면 왜 달러가 강세로 가나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정부의 신뢰도가 깨지는데, 그죠? 달러 옌이 약세가 가는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너무 과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이제 어떤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긴축 정책이 맞잖아요. 그죠? 긴축 정책이 맞으니까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올해에 굉장히 어떤 악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이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구간이 언제냐라고 분석을 해놓은 내용을 보면은
지금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 얘기한 거는 올해 4, 4분기와 내년 1, 4분기가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어쨌든 간에 미국 정부의 펀더멘탈이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왜냐면 부채를 많이 발행을 했고 그리고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가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나가는 지출 쪽에서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4%까지 올라갔다. 근데 이제 이건 단순 계산입니다. 뭘로 계산한 거냐면 금리, 지금 현재 금리로 계산한 거예요. 총 부채 대비 금리를 예, 때린 거죠. 때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무빙 타겟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걸 들여대면서 이거 큰일 났다. 자꾸 금리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추기는 상황이죠. 저는 오히려 미국을 볼 때 금리를 보는 게 아니고 도대체 경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먼저 분석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왜 한국의 이코노미스트, 많은 이코노미스트가 왜 미국 올해의 예상을 틀렸느냐. 금융만 본 거예요. 금융만 보고 장단기 금리차만 보고 하니까 이제 경기가 깨지고 힘들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렇게 연준이 초매파적인 성향으로 싹 바뀐 거는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너무 좋은 건 돈을 갖다 너무 쏟아 부은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뢰도가 흔들렸다라는 것보다도 공급이 채권 공급이 너무 많았고 수요는 깨졌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 경기의 이 화랑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 거냐. 진짜 그 내년 대선 때까지 밀어붙일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게 잘 생각해 보시면 경제 성장률 2%가 화랑은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미 연준이 1%대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2.1%로 조정을 했고 또 내년도에 1.5%로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과거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있었던 경제 성장률 수준인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저성장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차이점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높으면 실질 성장률 플러스 인플레이션이 명목 성장률인데 그 명목 성장률이 4% 5% 나오면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높은 성장률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도대체 지금 어느 정도로 하락 배팅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펀드 매니저의 현금 보유 비중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다시 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숫자들을 조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우선은 이게 이제 롱숏 비율인데요. 이거는 이제 헤지펀드들이나 프라임북을 이용하는 헤지펀드들이나 펀드멘탈 롱숏을 쓰는 분들의 지금 상황인데 9월 21일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일주일 전 숫자예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또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냐면은 2022년 말에 바닥이었을 때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요. 네. 작년 10월 달. 예. 그래서 거의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정말 과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정도까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숫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숏 엄청나게 때렸다라는 부분인데 이 숫자도 21일자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지만 죄송하지만 이 게마 익스포저라는 게 있는데요. 게마 익스포저도 거의 뭐 과거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요. 게마는 뭐냐면요. 네. 이겁니다. 아까 차트 봤었을 때 이렇게 숏이 훅 떨어지는 이 각도. 네. 그래서 이제 델타라는 거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에 베팅하는 게 델타고요. 네네. 델타의 델타가 게마예요. 그러면 네. 무슨 얘기냐면 네.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의 속도가 가파르다. 가파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최근 딱 2달 사이에 그냥 쇼트를 왕창 때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했던 것은 그 헤지 펀드들은 자기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은행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프라임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거기서 비중이 역대급으로 롱숏 비중이 떨어졌다. 즉 숏이 많아졌다는 숏이 많아졌다. 숏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자들은
펀드 매니저들은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은 미국을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시각이 굉장히 나쁘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게 단기적인 부정- 건가요? 그 네. 시각이? 최근 흐름입니다.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네,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스페큘레이션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그냥 투기, 스페큘레이션 투기입니다. 자, 그런 투기 전략이 오래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펀더멘탈이 깨지면 문제는 생겨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많이 쌓였을 때 금융위기가 땅 터져버리면 그게 바로 더 가는 거죠. 네. 엄청난 큰 이제 망하는 사태가 나오는 거죠. 이 정도로 갔었을 때 그게 엄청난 부를 창출해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회사한테는. 근데 그거는 엄청난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엄청 크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분석해 봤었을 때 미국이 그럴까요? 그렇게 보여지진 않잖아요. 연준 총재들 예. 모두 연착륙 오늘도 딜리 카스카레는 연착륙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거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딘가 골마 들어가고 있다. 이 금리에.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숏을 단기적으로 돈을 팍 벌려고 확 때려놨단 말이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정말 경기 침체가 딱 떨어지면서 숫자들이 쫙 나와서 뭐가 망했다. 이러면 이제 이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SVB 사태처럼. 예,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터지버리면 이거는 빠르게 해소가 되죠. 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옵션을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한 거기 안 때문에. 그러면 왜냐하면 시장이 반등하면 바로 손실 나니까. 자, 그게 저희가 볼 땐 지금 이게 뭐냐면은 에셋 매니저, 그러니까 운용하는 사람들의 스페큘레이티브 투기 포지션이 지금 역대 2020년 고점보다 더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빨간색 차트 보시면 팍 치고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스페큘레이션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만들어낸 이벤트가 미 연준의 점도표. 점도표, 네. 거기다가 셧다운. 요 두 개를 같이 붙여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금리, 정부의 신뢰도 등등등 같이 때리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땡긴 거죠. 그러면 이제 셧다운이 딱 일어나면은 이게 돈을 딱 벌고 이제 끝나겠죠. 그래서 이제 셧다운이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 또 이런 이제 뉴스를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트럼프가 자기 소송 없게 하라고 그냥 셧다운 만들으라고 공화당 뭐 푸시를 한다. 뭐 그런 얘기까지. 예, 자기 지금 소송 걸려 있잖아요. 네. 예, 정부에서 돈 못 쓰게 만들어라. 뭐 이런 식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음모성 루머도 있고요. 게다가 지금 뭐 바이든 대비해서 트럼프가 뭐 9포인트 정도 앞서간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뭐 셧다운도 용인할 건가? 뭐 이런 식의. 근데 이제 저희는 항상 이제 그럴 때가 거의 고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스페큘레이션의 고점인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제이미 다이먼드도 한 목 더 했죠. 아니 7% 금리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예, 7% 금리 하려면 8번 금리를 올려야 예, 되는 이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정말 패닉까지 간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숏 포지션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됐었을 때 연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불안하죠. 그렇죠. 들어가기 전에 빨리 던져놓고 가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만드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팔았나요? 오늘은 뭐 그냥 쏘쏘했습니다. 어제 어마무시한 선물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을 한번 만들어냈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냐면 포지션이 바뀔지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자.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분석해야 되는 부분은 우선 경제 부분보다도 우선 그 금리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지 그 경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따가 좀 얘기를 해보겠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자, 우선은 그러면 금리가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판단해보자. 네. 저희가 항상 했던 엑서사이즈니까. 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만약에 1%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면, 예, 지금은 1%는 아니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0.5%는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럼 1%로 계산했었을 때 S&P 500을 어느 정도로 끌어내리냐면 12.7%. 그 다음에 나스닥을 어느 정도 끌어내리냐면 14.1%입니다.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지금 고점 대비해서 S&P 500이 얼마나 빠졌냐면 약 7%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9% 이상, 예, 10%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그 정도로 빠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포인트 영향은 아니지만
거의 뭐 근처까지로 보시는 게 맞겠죠. 0.5% 이상은. 네. 자, 그러면 결국은 금리가 지금 4.5인데 5.0까지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면은 시장 못 올라요. 네. 추세는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다 내놓고 막 주식을 살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즉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에서 하락하는 추세로 시중 실세 금리 예, 말씀, 국채 금리 말씀만 예, 드리는 전환이 겁니다. 돼야 된다. 기준 금리 아니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될 거다 생각합니다. 그게 올해 안에 일어날 거다. 빠르면은 10월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죠. 예. 만약에 우선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 네. 예, 그렇게 계산했었을 때 저는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국채금리 5.25%를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 리스크 프리미엄 5%를 반영을 했었을 때도 S&P 500의 적정 지수는 4,230이 나옵니다. 대략 지금부터 한 2% 빠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25%의 금리를 반영을 하고 리스크 프리미엄 4.5%가 평균이에요. 네. 그걸 반영을 했었을 때 14,25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5.25%의 리스크는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네.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서 하락하는 추세로 변하는 순간에 나스닥은 튀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저희의 생각인 거고요. 네. 더더욱이나 나스닥 100은 더 심하게 튈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10년 국채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가지고 온 줄 알았는데 없나요? 죄송합니다. 네,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네, 네. 제가 다른 글에는 올렸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금리와 그 인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할 때, 네. 우선 명목 지금 금리잖아요. 10년 국채 금리는 명목 금리예요. 이제 명목 금리를 구할 때 있어서는 실질 금리, 네. 그리고 실질 금리와 또 뭘 봐야 되겠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예. 그래서 보통은 두 개를 더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1 플러스 실질 금리 곱하기 1 플러스 인플레이션. 예. 이걸 곱해야 돼요. 네. 그리고 빼기 1을 해야 됩니다. 뭐 어쨌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하는 것보다는 조금 영향이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당연히 실질 명목 금리가 높은 거고, 실질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명목 금리가 높다. 자, 이건데 또 옛날에는 이제 이런 계산도 했었어요. 어떤 계산을 했냐면 보통 그러니까 실질 GDP 성장률에다가 인플레이션을 더한 수치가 어떤 단기 3년짜리 금리, 저희가 항상 한국을 분석을 할 때 어느 정도 금리가 적절하냐 했었을 때 네.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더했었을 때 숫자, 뭐 이렇게 또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계산하면 올해에 어느 정도의 밴드가 나오냐면 낮게 보면은 4.3%고요. 높게 보면은 5.5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10년 국채 금리에 있어서. 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낮게 보는 게 4.3이고 높게 보는 게 5.5다. 지금 4.5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것보다 올라갈 게 많은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금리가 예, 금리가. 10년 금리가 위로 공간이 더 열려 있다. 왜냐하면 성장률과 그 실질 금리, 인플레이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더해 보면 그런 상황이다. 네. 자, 그런데 내년을 생각해 보면 네. 이 숫자가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3.5%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낮을 때가 3.5고요. 아주 높아봐야 4%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일시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내년도에는 이 금리의 영향이 오히려 이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에 있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제가 분명히 도표를 갖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없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근데 주택 지표는 나와 있어요.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주택 지표를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었었는데 말씀으로 제가- 해주셔도 충분히 이해가 더 쉽게 될 것 같은데요. 저 네. 같은 사람은 지표를 봐도 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거는 알겠는데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네. 이렇습니다. 그 빌 에크먼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같이 높은 금리를 만들어 주는 환경.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뭐 무역 그 마찰도 있었고 그래서 온쇼링도 생겼고 뭐 또 전쟁도 있었고 이게 모든 게 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영향이다. 네. 그래서 유가도 지금 높고 어쩌고 저쩌고 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전에도 보여줬던 도표를 보시면 그 1, 2, 3이 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현상이고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근데 4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려 준 효과예요. 네. 그게 바로 생산성 향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거의, 한번 말씀하셨어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의 뭐 1년 내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빌 에크먼이 얘기하는 거는 AI가 살려줄 수 있다. 근데 저는 AI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AI라기보다는 모든 산업의 변화가 그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생산성 향상이면 그게 살려줄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참 재밌는 숫자인데요. 과거 1990년 이전 숫자를 보시면은 실질 금리가 도대체 얼마였냐면 7%였어요. 4에서 7%입니다. 네. 근데 이때는 노동 관련된 부분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80%, 70%였어요. 네. 정말 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그렇게 높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닷컴 버블 에라, 그러니까 인터넷 에라로 떨어졌을 때 보면은 실질 금리가 그 7에서 4%대에서 4에서 2%대로 뚝 떨어집니다. 네. 실질 금리가. 네. 왜 실질 금리가 그렇게 떨어지냐면 그만큼 이제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5%로 올라가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 이후에 지금까지의 지난 20년을 보시면 생산성 향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로 넘어가요. 네. 그러면서 실질 금리가 2에서 4%대에서 또 다시 떨어져서 0에서 2% 사이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네. 결국 AI나 뭐 전기차나 모든 부분들이 계속해서 실질 성장률을 떨어뜨려줘서 1%대에 수렴을 한다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결국은 안정적인 이익 증가율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만이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생산성 향상을 일으켜주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고 네. 하는 업종에 투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나스닥 100이다. 예, 시간이 많이 오늘 흐르는데 보면 주택 가격이 네. 조금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 주택 가격 7월 지표 나왔는데 네. 전년비로도 한 4.6% 올라갔고 숫자도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줘서 이 인플레이션이 하락폭이 아직 되게 둔탁하게 잘 안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3 찍고 나서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요. 그거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주택 가격으로 보면은 공급 차원에서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재고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YOY 숫자가 지금 이제 살짝 플러스로 전환한 정도이고요. 결국 판매는 줄었어요, 많이. 예, 그래서 저희는 모든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은 과열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약간 좀 이제 둔화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중국도 아까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마찬가지로 성장 속도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그렇죠. 부채를 해결하는 모습인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들을 감안했었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막 치고 올라가는 숫자는 아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숫자로 수렴할 것 같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이제 생산성 향상 숫자가 3, 4분기 실적에서 확인이 되면 또 다시 주도주를 가지고 시장을 끌고 갈 수가 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정말 잘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은 정말 그게 일어나느냐 아니냐.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경제학으로는요. 실제 생산성이 높아지면
실질 금리가 떨어지고요. 소득이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좋아집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 과연 미국의 금리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어느 수준을 가게나 기업이 견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 좀 함께 나눠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를 낮출 수 있는 것은 결국 생산성 향상인데 앞으로도 더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유동훈 본부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한 주 뒤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훈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